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실증주의와 협약주의에 이어서 세 번째로 비판적 실제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기용 교수님의 사회과학의 철학적 기초라는 책을 참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과학 철학에서 유력한 것으로 발전한 이 비판적 실제론의 과학과는 경험과 이론이 모두 인간의 생산물이며 그런 의미에서 둘 다 주관적인 것이며 이것에서 독립되어 있는 객관적인 실제 자체가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상식적인 견해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물들, 과학에서 확인한 사실들, 어떤 실제들이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 구성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대주의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경로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제 자체는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상식적인 견해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의견입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객체들 자체와 그것들에 대한 인간의 지식, 즉 사유 속에서 재구성한 알아낸 객체는 명확히 구별된다. 인간은 자신이 알아낸 세계를 통해서만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을 바스카는 자동적 차원의 객체 그리고 타동적 차원의 객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실제 자체는 자동적 차원의 객체고요. 인간이 구성해낸 그런 객체는 타동적 차원의 객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객체들은 구별되며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이 과학에 대한 적절한 설명의 출발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비판적 실제론에서는 존재의 세 영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존재하면서 조건에 따라 문제의 사건을 발생시키는 실제, 그 다음에 발생하는 사건들 그 자체, 그 다음에 사건들과 관련한 우리의 경험이라는 세 영역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를 각각 실제적 영역, 현실적 영역, 경험적 영역으로 개념화한다. 세계에 존재하는 객체들은 고유한 속성과 인과적 힘의 작동에 의해 운동하지만 다른 객체들과의 상호작용과 간섭에 의해 그 운동이 촉진되기도 하고 저지되기도 함으로써 특정의 상태나 사건들을 발생시키게 되며 그렇게 발생된 상태나 사건들의 일부가 인간에게 경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요. 제동장치가 고장난 자동차가 거리를 달리더라도 교통사고는 여타의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그것을 관찰할 수도 있고 관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할 수도 있고 관찰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경험적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고장난 자동차가 다른 조건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영역, 그것은 이제 액추얼, 현실적인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동 장치가 고장난 자동차 자체가 달리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는 이제 실제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험론은 경험이라는 범주에 기초한 존재론을 숨김으로써 실제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경험적인 것의 영역으로 붕괴시켜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나 존재의 세 영역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객체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경험을 매개로 삼으며 경험을 떠나서는 객체에 대한 인식을 진행할 수 없다. 경험은 인간이 자동적 객체와 직접 접촉하고 관계 맺는 유일한 계기이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이 실제에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객체를 중심에 놓고 보면 인간이 형성하는 경험은 객체의 총체적인 존재 방식과 운동 과정에 대한 부분적이고 우연한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과학은 객체에 대한 인간의 제한적 관계인 경험을 매개로 그런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 영역의 객체를 인간의 사유 속에서 재구성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이 실증주의가 중요시하는 경험의 영역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또 협약주의가 말하듯이 과학을 인간 사유가 재구성하는 활동으로 이해하면서도 이
객관적 실제의 영역에 대한 인정을 통해 주관성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제의 영역에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인과 메커니즘입니다. 뉴턴이 유명한 것은 사거가 지구의 중심을 향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왜 그것이 그렇게 떨어지는가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과학적 탐구는 단순히 경험적 현상들의 일정한 유형 또는 규칙적 연쇄를 수집하여 일반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규칙성이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사거가 지구의 중심을 향해 떨어진다라는 것을 서술하는 것은 그냥 규칙적인 연쇄를 서술하는 것이고, 이 중력에 의해서 사거가 떨어지는 것을 설명했다면 그 규칙성이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한 것이죠. 과학의 설명은 그러한 경험적 규칙성을 만들어내는 기제들의 서술로 이루어진다. 아편을 맞으면 통증이 완화된다라는 규칙적인 연관은 아편이 가진 생물체의 신경을 마비시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속성에 의해 인과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과학은 객체의 속성과 인과적 힘이 문제의 현상을 일으켰다고 설명할 뿐 아니라 그러한 객체의 속성과 인과적 힘도 객체 자체의 구성이나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명해 왔으며 또한 구조를 근거로 어느 정도는 속성과 힘을 추론해 왔다. 이 과학은 인과 기제로서 객체의 고유한 구조와 속성을 밝혀내어 원인과 결과 사이의 필연적 관계를 해명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이 과학의 법칙은 성공적인 인과적 설명 또는 잘 확인된 인과적 설명과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지만 인과 기제나 과학 법칙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칙 진술은 세계에 존재하는 규칙성 자체가 아니라 과학이 사건들의 규칙적인 연쇄를 탐지하여 사유 속에서 재구성한 것이라는 점, 따라서 둘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근사할 뿐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 과학적인 작업은 법칙의 후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험적 규칙성이 있는가를 따져보고요. 그리고 나서 선행사건과 결과 또는 잠정적인 원인과 잠정적인 결과 사이에 실제적 연관을 추론할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그 근거를 세계에 존재하는 실체들의 고유한 속성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단계적으로 탐구해가는 활동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과학에서의 실험은 이런 거죠. 과학자는 사건들에서 절반은 규칙적인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인과 기제를 추론한다. 그리고 추론한 인과 기제가 실제로 존재하고 작동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추론한 인과 기제 작동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과 기제들의 간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하도록 조건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그 인과 기제의 작동을 다른 기제들에서 분리하고 고립시켜 탐색해야 한다. 과학자의 실험은 이런 노력에서 대표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 과학에 대한 이 비판적 실제론의 의견에서 이 경험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과학에서 경험은 확실하지만 빈약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창조적 또는 이론적 사유를 통해 그 경험을 일으킨 사건과 그 사건의 인과 기제로서 객체의 구조와 속성과 인과적 힘을 추론하고 재구성한다. 과학자가 재구성한 객체에 관한 진술이 바로 이론이다. 이론으로 재구성된 객체는 실제하는 객체와 동일하지 않으며 과학에서 절대적 객관성을 획득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이론은 인간의 인식과 무관하게 존재하며 작동하는 객체에 대한 추론으로 언제나 사유 속의 가설이다. 이것이 이론의 한계이다. 그러나 이 이론이 가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이론이 허구나 거짓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론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곧 오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이론이 동일한 정도의 오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가설로서 이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계기는 인식 주체가 객체의 존재와 운동의 결과를 지각하는 다시 이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에서 경험은 사유 속 이론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과학에는 경험적 규칙성을 판별하고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이론적 설명을 고안하며 그런 다음 이런 설명에서 상정한 객체와 과정의 존재와 작동 여부를 경험적으로 점검하는 특징적인 종류의 변증법이 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적용해서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투자에서는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식, 채권, 금, 이런 데다가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전통적인 자산 배분의 방식에서는 이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적인 데이터를 확인해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뽑아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즉,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완벽하게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두 자산이 한 방향으로 가는 듯 하다가 어느 때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버전의 이제 상관관계만 중요시하는 이런 모델을 실행을 하고 있다라면은 저희가 공부한 그 유형 중에는 실증주의에 좀 가까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레이 달리오라는 또 유명한 투자자가 있죠. 이 레이 달리오는 전통적인 자산 배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요. 그는 단순히 상관관계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인과관계를 고려한 버전의 자산 배분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4계절 포트폴리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의 자산 배분에 관한 설명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경제 성장률과 무물가 상승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자산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기대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른 결과이다. 즉 자산의 가격이 변동하는 것은 결과일 뿐이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뉘앙스를 풍기죠. 그리고 그 요인들의 국면을 4가지 국면으로 분류하고 각 국면에 부합하는 자산들을 선정해서 이 자산들에 투자한다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 달리오는 이제 항상 이게 역사에서도 전형적인 그 원형들이 있다라고 보고 그 원형을 뽑아내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의 변동에서도 전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 요인들의 국면을 조사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관관계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더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증주의 모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제론 버전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레이 달리오의 버전이 전통적인 자산 배분보다 우월하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작동한다고 뽑아낸 어떠한 인과관계가 실제로 이 세계에서 작동하는가, 즉 그가 인과관계를 제대로 뽑아냈는가의 여부에 그 결과가 달려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비판적 실제론을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실증주의 그리고 협약주의에 이어서 비판적 실제론에 이르기까지 이 세 유형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